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배경은 과학기술부총리가 YTN에 출연해 취임 뒤 5개월 동안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매진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연내에 강화된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송전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전력으로 바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을 이용해 추가 전력 없이 초소형 드론의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배경은 과학기술부총리가 YTN에 출연해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책을 곧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기현 기자입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맡아 5개월 동안 빠듯한 일정을 보낸 배경훈 부총리. 배 부총리는 YTN에 출연해 취임 이후 지금까지 AI 3대 강국과 과학기술 5대 강국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26만 장의 GPU를 확보하기로 했고 글로벌 협력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AI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배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과학자 제도 등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과학기술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연구자들이 도전과 혁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배 부총리는 급속히 확산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의 융합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서 이 AI 대전환 시대를 같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최근 잇단 해킹 사태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의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입증한 순간이었다면서 우주 강국으로 가는 신호탄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때 실린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발사에서 주탑재 위성뿐 아니라 부탑재 위성까지 모두 교신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네 번째 누리호. 발사 후 15분 24초 마지막 큐브 위성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3 테스터까지 601.3km 고도에서 사출돼 우주 공간으로 빠르게 나아갑니다. 이때 실렸던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열흘 만입니다. 발사 첫날 1시간여 만에 롤러블 태양전지가 탑재된 인하로셋과 코스모웍스의 지상 관측 위성 잭3, 잭4가 최초 교신된 데 이어 6G 통신을 검증하는 에트리셋은 태양광 안테나 전개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튿날에는 지구 관측용 군집 위성인 한커민 스페이스의 세종 4호를 비롯해 3기가, 셋째 날에는 스스로 도킹하는 쌍둥이 위성 스누글라이트 3가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생존이 확인되지 않았던 나머지 큐브 위성 3기도 이달 들어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탐지하는 쿼터니언의 퍼셋 01, 우주에서 면역 항암제 결정화를 실증하는 스페이스 린텍의 B1000 등입니다. 교신돼서 너무 저희로서는 너무 기쁘고요. 작은 큐브 위성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든 사이즈거든요. 그 바이오 실험을 하는 게. 작은 공간에 전력과 통신, 각종 실험 부품을 모두 넣어야 하는 큐브 위성은 대형 위성에 비해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누리호가 지금까지 3차례 큐브 위성을 우주로 실어 보냈지만 100% 교신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누리호 2차에선 4기 중 절반만이, 3차에선 8기 중 6기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임무 맞춤형 위성의 상업 발사의 어떤 이제 능력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큐브 위성 겨눈대 할 때 항우연 측에서 저희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많이 주셔서 저희 위성 팀들이 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신에 성공한 위성들은 배터리 충전과 초기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빠른 곳은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송전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전력으로 바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이 기술은 자기장의 색이나 방향이 변할 때 피해조에 연결된 자석에 작용하는 힘이 달라지고 그 힘으로 피해조가 휘면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연구팀은 피해조 양쪽에 서로 반대 극성의 자석을 배치해 공진 상태에서 더 크게 휘어지도록 만들어 기존 방식보다 2배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초소형 드론의 충전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법정 최소 금액인 보장한도 10억 원에 맞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연 고객 피해에 책임을 질 생각이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역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이 인정받은 손해액은 최대 10만 원 정도. 쿠팡 피해자 3,370만 명이 비슷한 손해액을 인정받는다면 쿠팡은 3,37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최근 집단소송 청구액은 최대 60만 원 수준으로 모두 인정받는다면 배상 금액은 역시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피해자 규제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쿠팡이 가입한 보험의 최대 배상 가능 금액이 최소 금액인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준비나 경각심이 아예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2천만 명 넘는 가입자 정보가 유출될 당시 가입했던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10억 원, 쿠팡과 같았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행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률은 2%에서 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입자 100만 명, 매출 800억 원의 대기업조차 최소 기준을 10억 원으로 정한 점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현행법상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최근 판례로 인정받은 건 고작 1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손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앞서 SK텔레콤도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30만 원 손해배상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의 최소 가입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진행됩니다. 미국에선 법원이 기업의 고강도 내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가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명 이상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1000명 이상 원고가 확보되면 이달 안에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륜 측은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소비자 피해 배상, 저희 개인 정보 다 유출됐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미국은 상장사로서, 본사로서 이 지배구조, 실패, 공시효 위반 등 이렇게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책임 연계가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선 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미국에서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 Korea's current system simply cannot impose consequences proportional to Coupang's misconduct. The United States operates under a fundamentally different system because punitive damages are available.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합의금으로 5,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해외 모회사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사례가 돼 쿠팡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사업 운영 방식에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쿠팡 사태가 터진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쿠팡에서 3,3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잖아요. 예. 이 쿠팡 고객 계정정보 유출은 지난 6월 말부터 5달 가까이 진행이 된 건데요. 이 정보를 빼돌린 사람은 중국 국적의 쿠팡 직원인데 이 개발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부는 조사 결과 일반 고객이 쿠팡에 접속할 때 인증에 사용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증 토큰과 이 서명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인증 토큰은 로그인할 때 발생하는 출입증으로 통상 토큰을 갖고 있으면 시스템에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 토큰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게 서명키입니다. 이 다른 말로 암호키라고도 하죠. 예. 보안 전문가들은 이 인증 토큰과 서명키를 악용하면 외부에서 접근해 자신의 인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상 퇴사하면 모든 계정과 이 접근 권한을 뺏어야 하는데 만약 쿠팡이 이를 살려뒀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일 쿠팡 관련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쿠팡의 관리 부실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KT 무단소액 결제 사고처럼 관리 부실이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배경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KT의 펨톨셀 관리 부실과 기술적으로는 차별성이 있지만 관리 부실 문제는 공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는 2010년대 초반부터거든요. 네. 이걸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으로 3천만 명이 넘는 기본 인적 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2014년엔 신용카드 3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금융, 신용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2016년에는 인터파크에서 1,000만 명 규모의 계정 정보가 또 유출이 됐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공식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2022년 64만여 건에서 2023년 1,000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쿠팡 사태뿐만 아니라 KT 해킹 사태도 그렇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있는 겁니까? 네, 이 KT 무단 소액 결제나 이번에 쿠팡 이 해킹 사건을 보면은 그 배경으로 이 기업의 관리 부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정부 대책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거든요. 예. 이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쿠팡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 피해 주는 일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부총리는 YTN에 출연해서 이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한 강화된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 10월에 범부처 차원에서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해킹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강화된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연내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보안을 강화해서 해킹을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이 이 해킹에 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죠. 이 개인 유출 정보가 악용될 위험은 이제 계정 탈취하고 이 피싱 사기거든요. 네. 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금융권에서 은행 자기 금융 계좌가 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과 추가 인증 절차를 통해서 이 비정상 거래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요. 예. 금융권에서 이런 차단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피싱이나 시미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OTP 등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통해서 본인 명의 가입 현황을 알아보며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호주에서는 16살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 이용이 전면 차단됩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나라들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10대 SNS 사용 제한 조치는 곧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차단 대상은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까지 모두 10개 소셜미디어입니다. 업체 측은 당장 16살 미만 이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살이 될 때까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는 이른바 눈팅은 괜찮습니다. 호주 정부는 계정 보유만 막아도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With one law, we can protect Generation Alpha from being sucked into purgatory by predatory algorithms described by the man who created the feature as behavioral cocaine. 부모들은 환영합니다. 특히 온라인 괴롭힘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빨리 시행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Anyone that says that this is not a good idea has not lived through my life, nor the hundreds of mums and dads that I've met in the last 8 months that have had their kids extorted and taken their lives as well. 하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제도가 없는 나라에선 10대만 걸러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A ban is not the best way to go.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 kinds of challenges and negative experiences that young people encounter on social media. 하지만 호주에 이어 덴마크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른 나라들 역시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서 10대들의 SNS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를 좀먹는 불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사이트 운영 일당을 검거했는데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챙겼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 방송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 클릭 한 번이면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으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경찰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 48살 A씨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인기 콘텐츠로 접속을 유도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32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난 1년간
월 평균 광고비 300만 원을 받았는데 무려 52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6개월 간격으로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녔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돈을 챙겨왔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또 태국으로 도주한 그 피해자 2명, 그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적색숲에 내렸다가 인천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하루 평균 110만 명이 접속하던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고 지난해 K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TV 운영자도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제2, 제3의 불법 공유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운영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만 수십 곳,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존 도메인의 숫자를 하나씩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저작권 침해는 물론 K콘텐츠를 죽이는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불법 공유 사이트 접속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나가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경우 생존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급성 심장정지 조사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9.2%, 뇌기능 회복률은 6.3%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생존율은 14.4%였고 미시행된 경우에는 6.1%로 생존율이 2.4배 높았습니다. 뇌기능 회복률 역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11.4%, 미시행된 경우는 3.5%로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준비생 10명 가운데 6명은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0월과 11월 4년제 대학교 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등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5%는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의 소극적인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답했고 구직 활동을 해도 취업하지 못할 것 같다거나 전공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구직급여가 지난달까지 이미 11조 원을 넘겨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지급된 구직급여는 모두 11조 4,715억 원으로 통상 11월과 비슷한 12월 지급액을 고려하면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IMF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숫자도 지난달 말 기준 1,565만 4천 명으로 1.1% 느는 데 그쳐 2003년 11월 이후 가장 증가폭이 적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는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구스다운 패딩이 실제로는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이 더 많이 함유된 덕다운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패션 플랫폼 상위 4개 업체인 W컨셉과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에 등록된 30만 원 미만 구스다운 패딩 24종의 거위털 비율과 솜털, 깃털 비율 등 품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벨리아와 젠 아흐레 제품은 온라인에서 거위털 제품이라고 판매하고 있었지만 거위털 비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오리털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구스다운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는데 레미와 라벨르핏, 히플리, 클릭 앰퍼니, 크롬뉴즈 5개 제품은 비율이 6.6%에서 57.1%에 불과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